전원생활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퇴직 후엔 도시의 복잡함과 시끄러움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보자는 꿈 아마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아침에 새소리에 눈 떠서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밥을 짓고 마당에서 고양이나 강아지와 함께 햇살을 즐기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런데요, 막상 짐 싸서 전원으로 내려가 보면 그 낭만이 단순한 환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마을 텃세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건데요. 이게 참 애매하고도 은근히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순박하고 인심 좋다고들 해서 기대도 하고 갔죠. 그런데 그 순박이라는 말이 꼭 친절하다는 뜻은 아니었더라고요. 어떤 동네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외지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말은 안 해도 눈빛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거리감이 낯선 마을살이에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벽이 되는 거죠. 누구나 새로운 곳에 가면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시골 마을에서는 그 기간이 훨씬 더 길고 무거워요. 도시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살아도 별일 없지만 시골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거든요. 매일같이 마주쳐야 하고 이름 대신 서울서 내려온 사람으로 불리며 마치 시험에 통과해야만 진짜 마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직접 듣고 보고 또 겪었던 전원생활 속 마을 텃세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텃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전원생활이 단순한 로망이 아니라는 걸, 그 안에 숨어있는 인간관계의 무게까지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처음 왔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라는 눈치 전쟁.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땐요, 왠지 모르게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도 예쁘고 할머니들이 마당에서 수다 떠는 모습도 정겹고 아, 여기 오길 잘했다 싶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느껴지는 묘한 공기, 뭔가 말로 하진 않지만 우릴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런 거 혹시 느껴보셨나요? 시골은요, 도시처럼 익명성이 없어요. 누가 언제 이사 왔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 자녀는 뭐 하는지, 직업은 뭔지, 심지어 사온 생수 브랜드까지 다 아는 곳이 바로 시골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와 텃밭을 가꾸던 50대 부부가 있었어요. 처음엔 아이고 도시 분들이라 그런지 잘 꾸며놓네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왜 회관엔 안 나와 라는 말이 나왔고 결국은 뒷말이 돌기 시작했죠.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분은 퇴직 후 바로 시골로 내려온 60대 남성인데 마을 회의가 있다고 해서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인사차 들렀대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여긴 그런데 아니야 라는 시선을 받았다고 해요. 그분 말로는 회의 내내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의 땀이 났다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부부 한 쌍은 아이와 함께 내려왔는데요. 아이가 시골에서 자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부부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왜 여기 왔대 라는 말을 들으면서 외려 자기들이 잘못 온 건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이웃이 젊다고 뭐라 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그것조차 거리감의 이유가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시골은 조용히 살려고 와도 그 조용함조차 허락받아야만 가능한 곳이에요. 뭔가를 하지 않아도 왜 안 하냐고 하고 뭔가를 하면 왜 하냐고 하는 그런 양쪽 압박이 동시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골에 들어갈 땐 너무 먼저 나서지 말고 조심스럽게 마을 분위기를 익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마치 새로운 반에 전학 온 학생이 한동안 말없이 지내며 분위기를 보는 것처럼요. 물론 지나친 예의도 오해를 부르지만 처음엔 적어도 나는 여러분과 잘 지내고 싶어요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표정과 행동으로라도 조금씩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은 말보다 표정과 태도가 더 많은 걸 말해주니까요. 둘째, 마을 회관은 참석 필수라는 암묵적인 룰. 이제 마을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할 즈음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게 바로 회관 문화입니다. 처음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고 어디 꼭 오라는 연락도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관에 안 나가면 뭔가 소외되는 기분이 들기 시작해요. 어르신들이 농사일 하다가 모여 앉아 도란도란 얘기 나누는 그곳, 알고 보면 단순한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온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원래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고 시골에 내려온 것도 자기들끼리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런데 마을 회관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몇몇 분들이 쟤네는 가치에 안 어울리려고 해하며 뒷말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장날이나 행사 때마다 일부러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혼자 사는 여성분이었는데 회관 청소 당번이라는 걸 모르고 빠졌대요.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혼자 살면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그런 작은 일 하나도 공동체 정신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회관에서 빠지게 된 또 다른 사연,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간이 안 좋으셔서 술을 못 마시는 7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회관에서는 회식 때 술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몇 번 빠지니까 까탈스럽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소식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시골은 회관이 곧 마을의 중심입니다. 그곳에서 이뤄지는 대화, 약속, 심지어 정보 교환까지도 다 회관을 통해 이뤄지다 보니 빠진다는 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일종의 이탈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인사차 한두 번은 얼굴 비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미리미리 이야기해두는 것도 하나의 예의가 됩니다. 그냥 안 나오는 것과 죄송해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라는 말 한마디의 차이는 아주 크거든요. 그러니 마을 회관, 단순한 건물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 흐르는 분위기와 룰을 잘 읽어야 진짜 전원 생활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셋째, 서울티 낸다는 말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릴까? 이건 참 애매하고도 기분 묘한 이야기인데요. 마을에선 도시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게 꼭 칭찬은 아니에요. 서울티를 낸다는 말 처음 들으면 그래, 나 서울에서 왔지라고 별 생각 없이 넘길 수도 있지만 시골에선 그 말이 일종의 선긋기이자 견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너는 우리랑 좀 달라는 뜻을 에둘러 말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새로 이사 온 집을 리모델링했는데 외벽을 깔끔한 흰색으로 칠하고 마당도 예쁘게 꾸몄어요. 그러자 마을에서는 아이고, 뭐 저렇게 요란스럽게 해놨어라든지 여기선 저런 집 안 어울려 하는 말이 슬금슬금 나오더랍니다. 분명 자기 땅이고 자기가 사는 집인데 너무 눈에 띈다는 이유만으로 잘난 체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냥 평소 말투가 서울말이에요. 억양도 다르고 단어 선택도 좀 다르다 보니 대화하다 보면 서울말 쓰시네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상대가 아예 말을 줄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면 정 없잖아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참 마음 아프더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정원을 꾸민 이야기인데요. 한 여성분이 도시에서 하던 대로 잔디밭을 깔고 꽃을 심고 주말마다 예쁘게 정원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웃 할머니가 어느 날 대놓고 말하길 여긴 그런데 아니야, 그렇게 꾸미면 일거리만 늘지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정원 가꾸는 낭마저도 줄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치 자기답게 사는 게 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도시에서 하던 방식, 좋아하던 취미나 스타일이 여기선 불편함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불편함뿐 아니라 기존 마을 사람들의 불안함도 섞여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문화를 바꾸진 않을까? 너무 튀면 괜히 우리까지 비교당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감정 말이에요. 그럴 땐 억지로 시골 스타일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설명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예전부터 정원 꾸미는 걸 좋아해서요라든지 몸이 안 좋아서 유기농 먹으려고 텃밭을 키우는 거예요. 같은 말이 오히려 오해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또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땐 일부러라도 그들의 말투에 조금씩 맞춰보려는 태도도 서로 간의 벽을 허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서울티를 숨길 필요는 없지만 그게 상대에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겐 낯설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엔 서울티라는 말도 그저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농담이 되지 않을까요? 넷째, 공동체라는 이름의 강제노동. 시골에 가면요, 같이 살아야지라는 말이 자주 들려요. 듣기에는 참 따뜻하고 공동체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막상 살다 보면 그 말 뒤에 숨은 뜻이 같이 일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걸 알게 되죠. 겉으론 자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강제적인 일이 꽤 많아요. 누가 시키진 않아도 하지 않으면 눈총받기 일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분은 수학철마다 불려 나가서 이웃밭일을 도왔어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당연하게 여겨지더래요. 5시간 넘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내일도 나오시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나도 돕고 나도 도움받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계속 도우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또 다른 분은 마을 청소에 관한 이야기예요. 매주 돌아오는 마을 청소 당번을 놓쳤더니 그때부터 회관에서도 말 한마디 붙이기 힘들어졌다고 해요. 왜 안 나왔냐는 말을 돌려서 바쁘신가 봐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이 더 부담스럽고 더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아예 행사 날짜를 먼저 물어보고 일정을 피해서라도 참석하려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도움을 거절했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마을 행사 참여를 몇 번 쉬었어요. 그랬더니 다음 마을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안 알려주고 텃밭 배분에서 본인 몫이 빠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못 봤나 보네요라는 말만 들었다고요. 이처럼 시골에서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의무처럼 여겨지면 부담이 되고 결국 그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일을 같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안에 자율과 존중이 있어야 하는데 시골의 일부 공동체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선을 잘 그어야 해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 그리고 불참할 땐 이유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허리 통증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날 무거운 짐 나르는 거 도울게요. 이런 식으로 대체 방안을 제시하면 상대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의 따뜻한 공동체는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 가능한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우면서 때로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건강한 관계를 위한 방법이에요. 다섯째, 이장이라는 조용한 권력의 그림자. 시골 마을에서 이장님은 단순히 마을 행사나 공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을에서는 마치 조용한 권력자처럼 지역 내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죠. 겉으로는 평범한 이웃일지 몰라도 이장의 태도 하나로 전입자의 마을 적응이 쉬워질 수도 아주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분은 쓰레기 수거 날짜를 몰라서 배출이 늦었는데 이장님이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도시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잘 몰라라고 말했대요. 그날 이후로는 이장과 마주칠 때마다 뭔가 위축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안내해 주었으면 훨씬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또 다른 사례는 텃밭 신청건인데요. 한 가족이 마을 공유지 일부를 텃밭으로 쓰고 싶다고 했는데 이장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대요. 규칙이야 따르겠지만 문제는 그 신청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몇 달을 기다려야 했고 결국은 다른 분이 먼저 신청했어요라는 말 한마디로 거절당한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다른 분은 이장님의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마을 개발사업 참여건인데요. 보조금이 나오는 작은 마을 정비 사업에 참여 신청을 했다가 이유 없이 탈락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회의에서 이장님이 그 집은 아직 완전히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야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사 와서 주민등록 옮기고 몇 달을 살았는데도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그 말 한마디가 결정권을 좌지우지했던 거죠. 이처럼 이장이라는 존재는 때론 마을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이기도 하지만 그 다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외지인 입장에선 무척 불편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 처음 들어가면 이장님과는 거리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들이대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요. 처음엔 인사 잘하고 마을 행사 때 얼굴도 비추고 궁금한 건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식으로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행정적 절차나 공지사항은 무조건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습관도 필요하고요. 말로만 듣고 지나가면 나중에 오해가 생겼을 때 아무 증거도 남지 않거든요. 마을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자연과의 공존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이장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섯째, 남의 집 담 넘어 말하는 문화. 시골 마을에서 정말 빨리 퍼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바람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니고 바로 소문이에요. 도시에선 누가 이사를 오든 누가 뭘 하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골에선 그 반대입니다. 누가 언제 왔고 무슨 옷을 입고 다니며 어떤 사람과 만났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엔 정겹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시선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택배가 올 때마다 동네 분들이 이번엔 또 뭐 샀어요? 하고 묻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웃으면서 물어보시긴 하는데 그게 매번 반복되니까 나중엔 택배를 일부러 집 앞이 아닌 동네 편의점으로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는 손님이 다녀간 날, 다음날 회관에 갔더니 어제 저녁에 누가 왔다 가셨대요 하고 누가 먼저 말을 꺼내더래요. 사적인 방문조차 마치 공개된 사실처럼 회자되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한 분은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계산대에서 만난 마을 어르신이 도시 사람들은 그런 것도 먹어요고 하시더랍니다.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음식 취향조차 죄스러워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이처럼 시골에선 나의 일상이 타인의 이야기 속 재료가 되는 일이 참 흔해요. 그래서 처음 시골로 내려오면 내 사생활이 전처럼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괜히 벽을 쌓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소문을 아예 끊으려 하기보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스스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가벼운 이야기나 근황을 먼저 꺼내면 사람들이 굳이 뒷말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정말 지키고 싶은 사생활은 자연스럽게 선을 그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가족끼리만 하는 일이에요. 라는 한마디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 시골 소문 문화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당히 흘려듣는 여유와 내가 중심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해요. 일곱째, 유난히 깊은 우리끼리 문화. 시골에서는요, 외지인이라는 타이틀이 꽤 오래갑니다. 몇 년을 살아도 여전히 서울서 내려온 사람 처음 온 그 집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어느 순간부턴 우리끼리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들리면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한 나 자신이 괜히 외로워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무려 10년 넘게 시골에 살았는데도 여전히 중요한 마을 행사나 의논할 때는 항상 배제됐다고 해요. 거긴 아직 우리 정서 잘 모르니까라는 말 한마디가 10년의 세월을 무색하게 만들더랍니다. 또 어떤 젊은 부부는 마을 행사 준비를 열심히 도왔어요. 그런데 행사 날 되니까 주요 역할은 전부 토박이 주민들 몫으로 정해져 있었고 자신들은 그저 서빙이나 정리하는 역할로 밀려났죠. 왜 우리에겐 기회를 안 주지? 라는 생각에 속상했다더라고요. 그리고 한 아이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또래 마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항상 혼자 노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대요. 자기도 노력하고 아이도 먼저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너네는 여기 사람 아니잖아라는 말을 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다고 해요. 이렇듯 우리끼리 문화는 은근히 벽을 만듭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기 어렵고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른 채 무심코 그 벽을 더 두껍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려 하기보다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하면서 조용히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분, 조용하지만 믿음직스럽다는 인식을 심는 것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경계가 허물어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시골에서 진짜 우리가 되는 길이니까요. 여덟째, 소문은 발보다 빠르다. 도시에서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시골에선 그 속도가 진짜 상상 이상이에요. 오늘 일어난 일이 내일 아침 회관에서 화제가 되는 건 기본이고 때론 내가 모르는 이야기로 둔갑해서 돌아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웃집 개가 너무 짖어서 밤에 잠을 못 자 민원을 넣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예민한 도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나중엔 인사도 잘 안 받아주는 분위기가 됐고요. 또 한 분은 마을 수도세가 너무 높게 나와서 공용수 사용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게 쟤는 돈에 예민해라는 말로 와전됐대요. 결국엔 행사 후 회비 정산에서도 본인의 몫을 일부러 덜 배정받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SNS에 마을 풍경을 예쁘게 찍어 올린 어느 분은 처음엔 칭찬을 받았지만 점점 쟤는 우리 마을을 너무 노출시키는 것 같아라는 말이 돌았어요. 누군가는 자랑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불쾌하다고 생각했기에 벌어진 일이죠. 이처럼 시골에서의 소문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관계와 신뢰, 참여 여부까지도 좌우할 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움츠릴 필요는 없어요. 소문이 났다면 오히려 직접 대면해서 설명하고 내 입장을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땐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오해는 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해받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보다 필요한 때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관계를 지켜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고 빠른 동네에서는 더더욱 진심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홉째,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든 전원생활. 전원생활의 로망 중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며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시골로 내려오면 아이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요. 어른들이야 참고 지낼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민감하거든요. 어떤 가족은 초등학생 아이가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매일 등하교, 시간이 왕복 2시간이 넘었대요. 스쿨버스가 없어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다 보니 부모님도 지치고 아이도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공부는 뒷전이고 아침마다 등교가 전쟁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또 다른 부부는 아이가 시골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늘 혼자 놀았다고 해요. 사투리도 낯설고 관심사도 달라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자연스레 겉돌게 된 거죠. 심지어 마을 아이들로부터 너 서울 애잖아라는 말을 들은 날은 아이가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자녀를 둔 한 가족은 교육 환경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 주말마다 도시로 나가 과외를 받게 됐어요.
시골에서 사는 건 좋은데 아이 교육만큼은 감당이 안 된다며 전원 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로 돌아간 사례도 있었죠. 아이들에게는 친구도 중요하고 학습 환경도 중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분위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시골에선 그걸 다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마을에서 아이가 유일하거나 또래가 적으면 아이는 외로움 속에서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원 생활을 준비할 때는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고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변화인지 먼저 살펴봐야 해요. 아이가 원하는 전원 생활인지 아니면 어른의 바람만 반영된 선택은 아닌지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아이와 함께 지역 행사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같이 김장도 하고 전통 놀이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무엇보다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부모가 늘 옆에서 정서적으로 챙겨주는 게 전원 생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열째, 결국 돌아가는 이들이 말하는 한마디.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전원 생활에 도전합니다. 처음엔 설렘 가득한 시작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남기는 말이 있어요. 혼자선 절대 버틸 수 없는 게 시골이더라. 어떤 분은 자연이 너무 좋아서 모든 걸 감수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외로움이 점점 커지면서 마음의 병이 생기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사람 때문에 떠난다는 말을 남겼어요. 새벽마다 피는 안개, 마당에 핀 들꽃, 밤하늘 별빛은 감동이었지만 하루하루 쌓이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그 모든 아름다움을 지워버릴 만큼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는데 여긴 그게 죄가 되더라는 이야기. 이분은 자신이 평소 하던 방식 그대로 살았을 뿐인데 마을에서는 튄다고 잘난 체한다고 받아들여졌고 결국 아무리 배려하려 해도 벽은 그대로였대요. 이렇게 전원 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연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이에요. 시골은 공동체로 움직이는 문화가 강해서 혼자만의 삶이 어렵고 마을 사람들과 엮이는 일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해요. 내가 원하는 건 자연 속의 고립인지 아니면 자연 속의 공동체인지 그걸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어디서 살든 결국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이 전원 생활에서도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눈 전원 생활 어땠나요? 처음엔 그저 자연을 꿈꾸며 시작한 삶이 어느새 인간관계에 치이고 오해와 소문, 고립 속에서 힘들어지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 안에도 배울 점이 있었죠. 우리는 자연을 얻기 위해 도시를 버렸지만 도시에서 누렸던 관계의 자유로움까지 포기하긴 어렵습니다. 전원 생활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라는 걸 오늘 이야기로 느끼셨을 거예요. 시골에서도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는 용기, 때로는 조용히 지켜보는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답게 그러나 상대도 존중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시골에서 살고 계신다면 위로가 되고 앞으로 계획 중이시라면 하나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